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계설비 부문에서 에너지 성능 지표 1번과 2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계설비 어떤 우리가 전기든 건축이든 우리가 결국 EPI라고 하는 성능 지표의 점수를 일정 이상 받아야 우리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충족을 함으로 인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자원은 결국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말하는 것들을 제외하면요. 결국 이거를 최대한 있는 자원을 아껴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점수를 도입하고 사실상 점수를 높인다는 건 우리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거죠. 줄이는 방법에는 필요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효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기계설비 부문에서는 대부분 효율을 올리는 쪽으로 이 설계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얘기를 하면 할 수 있긴 한데 이번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 성능 지표 1번과 2번을 보면요. 둘 다 이제 열원에 관련된 거예요. 1번과 2번. 이제 우리가 어떠한 열을 발생시키는 이게 냉열이든 온열이든 우리가 이제 난방을 하게 되면은 열원이 필요할 거고 냉방을 하게 되면 냉열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난방 열원에 대한 내용이 성능지표 1번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냉방에 관련된 게 성능지표 2번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난방을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난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냉방은 잘 모르더라도 난방은 우리가 다 보일러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최소한 우리나라는요. 기본이죠. 우리 구들장이든 뭐든. 그럼 이 난방 설비에서 얘도 이제 효율에 대해서 이타라고 합니다. 효율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능지표 1번을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기름 보일러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스 보일러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가스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앙난방이냐 개별 난방이냐를 구분을 하고 있고 쉽게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중앙난방이라는 건 보일러 한 개로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같이 방 1, 2, 3, 4가 아니고 그 건물을 다 보일러 하나 또는 밀집해 두고 그걸로 건물 전체를 난방하는 것을 중앙난방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개별 난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파트가 101호부터 2004호까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각 세대마다 하나의 보일러를 각각 두고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것을 우리는 개별 난방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좋은지 이런 거는 일단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게 기타 난방 설비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기름과 가스는요.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열을 만들기 위해 발생하는 연료를 기름을 쓰느냐 가스를 쓰느냐 이런 구분이에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기타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름이나 가스 외에 어떠한 특정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전기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대부분 쓰는 거는 말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전기를 쓰지 말자는 주의가 커요. 실질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기름을 보면 우리가 결국 내가 지금 설치한 보일러가 우리가 도면으로 살펴보면 이제 장비 일람표가 들어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일러 1번이 기름 보일러고 용량 얼마 있고 다 있죠. 쓸 거 많은데 우리가 여기 효율이라고 하면 효율이 예를 들어 90%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점수를 받기 위해서 세움터에 인증할 때 이 도면의 장비 일람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기름 보일러는 저 퍼센트를 못 외워서 84군요. 84%부터 93% 이상이 될 때까지 요보다 낮은 거부터요. 우리가 0.6점부터 1점까지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84% 미만이냐, 84%에서 87%냐, 이런 식으로 좀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중앙난방식 같은 경우엔
82%에서 90% 이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면 좋을 게 있어요. 기름 보일러가 가스 보일러보다 더 높은 효율이어야만 동등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점이라고 하는 배점을 받기 위해서는 기름 보일러는 93% 이상의 효율이 나와야 되고 가스는 90% 이상의 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보일러의 효율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엄밀히 따지면 식이 좀 복잡한데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일러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효율이라는 건 그게 뭐 전기적인 거든 기계적인 거든 우리가 투입된 입력에 대한 출력을 우리는 효율이라고 합니다. 단위를 퍼센트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보일러의 출력이라고 하면 이 보일러가 일을 하는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 이 보일러에서 만들어내는 열량이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열량이에요. Q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입력이라고 하면 거꾸로 말하면 얘도 우리가 얼마만큼의 열을 넣어줬냐는 거예요. 이 Q2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항상 넣은 놈이 만들어진 놈보다 크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걸 거꾸로 만들 수 있는 순간 그 사람은 뭐 한 10대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고 연력학이죠.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낸 열량이 얼마가 되냐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난방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온수를 많이 순환시키죠. 증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온수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설비를 한다면 꼭 외워야 하시는 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열량은 우리가 그 안에 흐르는 냉매나 뭐 또 온수, 매체에 대해서 우리가 질량과 비열과 그냥 곱하기로 쓸게요. 비열과 온도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T2 T1 MC 델타 T라고 많이 불리는데 얘네가 이제 델타 T니까요. 우리가 결국 예를 들어서 뭐 10도씨 물을 넣어서 60도씨로 나가는데 이때 얼마만큼의 열량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흐르고 있는 상태라면 단위 시간당 열량은 단위 시간당 질량으로서 나타낼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멈춰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여기 물이 있어요. 얘가 10도입니다. 얘를 우리가 온도를 60도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이 물이 얼마만큼의 양이 있었는지, 이 물이지만 지금은 이 물의 비열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여기에 전달된 열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물의 양, 전체 양은 우리가 질량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물의 특성에 따라 이게 물일 수도 있고 뭐 기름일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유체의 비열 그리고 얼마만큼의 온도가 변화했는지 얘가 T2, T1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보일러로 이렇게 열을 가했을 때 이 가해진 열량 Q1은 MC 델타 T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출력이라는 건 MC 델타 T로 기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T2-T1이 델타 T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자, 그 입력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입력을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뭐 가스 보일러든 기름 보일러든 우리는 어떤 연료의 양을 얼마만큼 넣을 거예요. 뭐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G라고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M이라고 넣을까요? 투입된 가스라고 해보겠습니다. mg. 그러면 우리가 투입된 양이 있을 거고요. 이 가스가 얼마만큼 열을 내는지에 대해서도 알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실제 뭐 실험을 해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가스 1kg, 메탄을 1kg 태웠을 때 발생하는 양은 얼마인지, 프로판을 1kg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인지. 혹시 이 그 가스 종류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도시가스를 태웠을 때는 열량이 얼마나 나는지, LPG를 태웠을 때 열량이 얼마나 나는지는 금방 우리가 자료도 많이 있고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가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가 예를 들어 가스의 양이 되는 거고 그 특정한 가스의
우리 연소열이 되는 거죠. 발열량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건 이제 열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기름이나 가스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 얘가 기름의 양이라고 하면 기름의 발열량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서 효율이 다르다는 점을 알았어요. 이게 왜 다른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가스의 양과 기름의 양 그리고 출력은 다 똑같은데 여기에 적용되는 이 발열량이라는 개념이 가스일 때와 기름일 때에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가스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액체예요. 그죠? 요거 모르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발열량이라는 건 수많은 종류의 발열량이 있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건 두 가지의 발열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위 발열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고위 발열량. 그 다음에 저위 발열량이 있습니다. 저위 발열량.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위 발열량은 기체 연료에 적용이 됩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거의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위 발열량은 이제 안 봐도 뻔하게 액체에 적용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말을 찾아보면 뭐 우리가 식도 나오고 뭐 수소의 값이 어쩌고 블라블라 증발자멸이 다 나오는데 이런 거를 공부하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 좀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런 특정한 연료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만큼 기체든 액체든요. 근데 우리가 결국 태워가지고 열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태울 때 우리가 이 연료는 처음의 상태가 고체였든 액체였든 기체였든 간에 기체가 되어야만 탑니다. 뭐 진짜 특정한 뭐 위험물이라던가 이런 거 빼면은 일단 우리가 연소를 한다는 건 기체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 가스를 보시면 가스는 불을 붙이면 바로 탑니다. 우리가 얘를 이제 뭐 화학을 좀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메탄을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이 완전 연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로써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산소가 두 개겠네요. 근데 얘는 기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만약 기름이 있다고 하면 이 기름은 순도 100%의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미 물이 섞여 있다는 거죠. 수분. 우리 공기 중에 수증기, 뭐 수분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얘는 예를 들어서 그냥 CaH라고만 해보겠습니다. 기름을 CaH에 이미 물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얘가 연소해도 예를 들어서 CO2 플러스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기존 연료에서 우리가 이쪽 과정으로 넘어가면 얘네가 이제 기체가 된 거예요. 이것도 기체지만 그리고 얘가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물은 우리가 연료가 타서 생긴 물이에요. 우리가 이 수증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도씨 120도씨라고 해보겠습니다. 102도씨 수증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열을 다시 열교환을 시키면 우리가 이 물도 쓸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액체 연료에서도 H2O라는 수증기가 나왔으니까 얘도 다시 쓸 수 있을 겁니다. 똑같겠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얘는 처음에 이미 수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얘를 다시 쓰면 서로 쌤쌤이 돼가지고 얘가 상쇄돼서 없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얘는 보시면 처음에 물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물이 생긴 거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열을 쓰면은 쌤쌤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쌤쌤이라는 말 너무 오랜만에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물이 있어요. 물을 수증기로 만들면 고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는 수증기. 얘는 물. 우리가 물을 수증기로 만들려면 얘가 열을 흡수해야 되죠. 그리고 이 수증기를 다시 물로 만들면 똑같이 H2O죠. 물로 만들면 얘는 이번에 열을 방출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액체에서는 애초에 물인 상태였으니까 얘를 흡수했다가 다시 빼내면 있으나 마나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저위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즉 수증기의 증발자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증발자멸을 엄밀히 따지면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애초에 증발할 때도 필요하니까 그걸 다시 쓰면 서로 상쇄돼서 고려하지 않고 순수히 여 앞에 있던 연료 애들이 탄열만 쓴다는 거예요. 근데 고위 발열량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연소를 했을 때 우리가 뭐 연소가스라고 할까요? 쉽게? 이거 소방이 아니니까 연소가스랑 수증기가 생깁니다. 그럼 이 수증기를 다시 우리가 물로 바꾸면 온도를 낮추는 거니까 그만큼 열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열까지 우리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열까지 써먹으면 고위 발열량, 열을 안 써먹으면 저위 발열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보니까 이해하기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를 살짝 해보면, 원래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고위 발열량이라고 하면 이 연료 자체가 발생시키는 연소열과 발열량이라고 할까요, 그냥? 연료의 발열량과 발열량, 그리고 그때 연소가 연소함으로 인해서 수증기가 생겨요. 그럼 그 수증기가 우리가 다시 물로 만들면 열을 토해내잖아요. 수증기 응축 자멸량. 이 용어 아시겠죠? 예. 근데 저위 발열량은 그냥 순수히 연료의 발열량만인 거고 수증기의 응축 장렬이 포함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액체 연료에서는 애초에 물이 들어있고 이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다시 물이 되면 의미가 없는 거고 고위 발열량인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물이었던 게 없으니까 수증기가 된 놈을 쓰면 우리가 그만큼 더 열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조금 돌아가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자, 우리가 여기에 발열량에 지금 안 봐도 우리가 수증기에 자멸량이 포함된 고위 발열량이 이름만 봐도 저위 발열량보다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 연료가 쓰는 가스 연료 같은 경우에는 고위 발열량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액체인 저위 발열량, 즉 연소열이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성능 지표에서 기름 보일러가 더 높은 효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능 지표 알면서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근데 아는 김에 아시면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별 난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가스 보일러라 하더라도 우리가 얘는 효율로 따지지 않고 1등급 제품을 적용을 하면 1점을 주고요. 이게 배점인 거죠. 그리고 1등급이 아닌 뭐 2등급이든 등급을 못 받은 거든 뭐 그런 경우에 그 외의 거 설치한다면 0.6점을 줍니다. 0.789라는 개념이 없어요. 얘는 왜 효율로 안 하냐면 우리가 결국 개별 난방을 쓴다는 건 거의 다 면적이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진짜 특별하게 뭐 150평 되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25평, 34평, 42평인가요? 뭐 평 이런 식으로 평수들이 쫙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난방에 적용하는 보일러의 크기라는 건 그 규격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성품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20평형용, 30평형용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효율로 측정하지 말고 우리가 효율로 하기 번거로우니까 애초에 이 제품들의 고효율화를 위해서 그냥 전부 1등급 제품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효율 등급 인증 제도를 이용해서 각 제품에 대해 효율에 대해 퍼센트로 적지 말고 몇 등급 제품인지 줄 세워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등급에서 맨 앞쪽에 서 있는 1등급 제품을 쓰는 경우에는 점수를 많이 주고
1등급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충분하기 때문에 1등급만 점수를 주고 니네가 만약 1등급을 안 쓰겠다면 점수를 잘 안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이제 EHP입니다. 우리가 전기 히트 펌프의 점수로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등급 제품이던가 고효율 인증 제품이라면 1점을 줬었는데 이제 1등급 제품은 우리가 이제라고 하기엔 벌써 몇 년 됐죠. 1점이라는 배점을 받을 수 없고 이제 똑같이 0.6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펜이 안 나오네요 갑자기. 잠시만요. 펜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끊겼었네요. 자,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재생을 점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기타 설비에서는 보통 EHP 때문에 점수에 대해 관련이 돼 있고 신재생 인증을 받는 경우나 우리가 고효율 제품을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1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효율 인증 제품이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각각 고효율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 법규에 따라서 특정한 제품들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개별 난방 1등급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정용 온수 보일러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제품은 고효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결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품의 규격이나 사용처, 용도 등에 따라서 우리가 얘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고효율 인증 제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 법규에서 그 항목의 리스트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설비에 해당되는 인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난방에 대해서는 대충 여론에 대해서 설명이 다 드린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냉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능지표 2번이 냉방이었는데요. 색깔이 빨강이네요. 냉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원심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흡수식이 있습니다. 얘도 결국 우리가 냉동기의 종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기타 냉방 설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냉방 설비는 효율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COP라는 성능 계수를 가지고서 또는 성적 계수라고 하죠. 우리가 성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냉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효율의 개념을 먼저 봐볼게요. 효율은 입력에 대한 출력입니다. 근데 사실상 COP도 입력에 대한 출력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입력에 대한 이 출력을 난방은 효율을 보는 게 우리가 열을 넣어서 열을 도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에 대한 출력이에요. 근데 COP라는 건 우리가 열을 넣어서 열을 도출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COP 편에서 자세히 하는 게 좋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효율은 무조건 1보다 작습니다. 퍼센트로 치면 100%가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COP는 1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투입된 에너지에 대한 일을 한 영향을 보는 건데 지금 제가 나중에 COP 편을 따로 해드릴게요. 그냥 효율과 비슷한 개념인데 1보다 클 수 있구나 정도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 냉동기의 기본 원리를 보면 이게 말은 원심식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압축식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냉동기는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열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열을 가져오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을 가져올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열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여기 온도를 냉동기에서 만들어내는 냉매의 온도를 우리가 냉방을 하려는 것보다 낮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압축이라던가 흡수식은 또 다르죠. 또 팽창 등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증발열을 이용해서 얘의 열을 흡수해 오는데 이 원리가 우리가 항상 어떠한 사이클을 회전할 때 압축과 팽창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압축을 시키는 원리가 원심력을 이용하게 되면 원심식이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왕복 운동을 이용하면은 왕복동식 냉동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짓고 있는 거죠. 실제로 거의 쓰이는 건 원심식 냉동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터보 냉동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더 낯이 익은 이름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건 터보 냉동기 아니면 흡수식 냉동기이기 때문에, 또는 흡수식 냉온수기죠.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으로 냉방 설비의 열원 설비로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원심식을 살펴보게 되면 원심식의 COP는 0.6점부터 보게 되면 3.52보다 낮은 값에서, 이건 COP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최대 5.18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낮은 것부터 0.6부터 1점까지 주고 있어요. 근데 흡수식 냉동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1중 효용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중 효용, 3중 효용 냉온수기, 2중, 3중, 그리고 냉온수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1중 효용 같은 경우에는 COP가 0.65부터 몇인가요? 0.75 이상을 보고 있고, 2종, 3종이랑 냉온수기 같은 경우에선 0.9부터 1.2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중을 쓸 때랑 2, 3종을 쓸 때랑 또 COP가 다르냐? 이거는 원심식 냉동기 제 영상, 죄송합니다. 흡수식 냉동기 영상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1중 효용이라는 건 여기에 투입되는 흡수식 냉동기 안에 있는 재생기를 재생하는 열원의 온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되게 고온의 열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흡수식 냉동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1중보다 뭐 또 신기술 발생하면 또 모르겠는데 2중, 3중 효용이 COP가 훨씬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는 우리가 열교환 과정을 하나의 사이클로서 지나오는 거고, 우리가 2, 3중도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얘는 우리가 열교환기의 개수도 2개씩이고 재생기도 2개, 3중이면 3개씩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훨씬 높은 과정을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쪽이 더 높은 COP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 2중, 3종을 돌릴 수 있는 열원으로는 1종 냉동기를 돌릴 수 있지만 1종 흡수식 냉동기만 가동 가능한 온도의 열원으로는 2중, 3종은 아예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력 조건에 따라서 COP를 차등화를 둔다는 거죠. 근데 냉온수기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가스식이 거의 99%고 아주 드물게 증기식도 있긴 한데, 우리가 냉온수기 같은 경우엔 대부분 가스 직화식으로 쓰이고, 이 가스 직화식이다 보니까 애초에 얘는 고온의 열원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냉온수기를 쓰는 경우에는 1중 쓰지 말고 최소 2중 효용의 이상의 제품을 써서 COP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밑에 2종, 3종과 같은 COP의 개수로 점수를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 여기서 또 보다 보면 또 이상한 게, 원심식은 COP가 이렇게 높아야 되고 흡수식은 왜 이 정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얘는 뭐 3.5가 넘어야 0.6점 주는데, 0.7점 되겠죠, 넘으면 주는데, 얘는 막 0.5, 0.4, 7 막 이래도 0.6 이상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터보 냉동기가 있고 흡수식 냉동기가 있을 때, 터보 냉동기 사실상 그냥 압축 냉동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터보 냉동기는 뭘로 돌리느냐? 다 전기로 돌립니다. 흡수식은 뭘로 돌리느냐? 우리가 열로 돌리는데, 얘를 이제 우리 가스로 열을 만들 수도 있고, 더 좋은 건 우리가 폐열을 이용하는 거죠. 이걸 잘 이용하는 게 우리가 지역 난방 설비에 적용하는 흡수식 냉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투입되는 열량이, 그냥 숫자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입력이 100이라 그러고 COP가 5라고 해서 얘가 500이 나온다고 가볼게요. 그리고 얘는 가스가 100이고 COP가 뭐 0.7이어서 70이 나온다고 봐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스에서 나오는 100과 전기로 100은 애초에 여기 처음에 올 때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폐열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열을 쓴 거니까 사실상
그 에너지는 100이지만 0에 가까운 걸 70에 만드는 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가스는 말 그대로 가스를 채굴해서 우리가 이 가스를 운송해 와서 여기 넣기만 하면 그 가스 에너지가 거의 오로지 100으로 만들어집니다. 뭐 화학 에너지가 120에서 태우면 100이 된다던가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전기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아직은 그 자급량이 되질 않고 우리가 발전소에서 오게 되는데, 크게 이렇게 G라고 해볼게요. 발전소에선 결국 우리가 이 가스를 똑같이 채굴해서 가스든 LNG든 석탄이든 원자력은 좀 다른데 하여튼 이렇게 채굴해 와서 이 발전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발전소에서 이 보일러를 떼우고요. 이 보일러가 물을 끓이고 그 물로 터빈을 돌려서 우리가 전기를 만듭니다. 이미 여기서 여기에 이렇게 좀 봐주시죠. 많은 소모가 됐어요. 그리고 이 전기가 우리가 수많은 송전탑들을 거치고 와서 전압 강화 등에 의해 까져서 도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역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처음 시작점이 예를 들어 120인 거예요. 120 가스를 가져와서 100으로 만드는 건데, 얘는 거꾸로 타고 가보면 100이 도착하려면 역률 때문에 예를 들어 110이 도착해야 되고, 전압 강화 등 때문에 130으로 출발을 했어야 되고, 그럼 터빈을 돌리려면 터빈을 돌릴 때까지는 180이어야 되고, 이 보일러 돌리려면 230이어야 되고, 이 보일러 가스도 캐온 거니까 화학 에너지는 30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애초에 여기 입력값은 작아 보이지만 처음에 출발하려면 이 전기 에너지를 여기까지 도착을 하려면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에서는 엄청 높은 효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전기라는 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게 되어 있는 에너지라서 전기를 쓰면은 다른 설비에 대한 에너지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능하게 하려고 이 전기량을 우리가 이런 수많은 과정을 없애서 가져오려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는 걸 도입해서 전기를 직접 생산해서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처럼 잘 안 되지만요. 그래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냉방 설비가 있는데, 기타 냉방 설비가 이제 다 EHP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기타 냉방 설비에서 EHP 외에 적용을 해본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냉방 설비에서 똑같이 고효율 제품이나 우리 신재생 제품 같은 경우에는 1점을 받을 수 있고요. 용도별로 이제 바뀌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을 설치할 때는 우리가 0.6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복잡하게 설명했네요. 한번 오랜만에 살짝 정리를 해보면,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등은 효율로 구분을 짓는데, 우리가 연료가 액체인 기름 같은 경우에는 저위 발열량을 적용해서 효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고위 발열량을 적용하는 가스보다는 더 높은 효율을 적용을 하여야만 우리가 비슷한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비슷한 효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보일러 중에서는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으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중앙난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일러가 밀집 또는 대형 보일러를 놓고 여러 곳으로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효율을 봐줘야 되는 거고, 개별 난방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다 규격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비에 대해 하나하나 효율을 보지 말고 그냥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제도를 이용해서 각각 점수를, 등급을 매겨져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일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외의 설비에서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여러 설비에서는 기타 설비를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신재생이라던가 고효율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기름, 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열을 만들어내는 제품은 다 전기이기 때문에 낮은 점수, 배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냉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심식, 흡수식, 기타 설비로 되어 있는데, 기타 설비는 똑같이 전기 쓰는 그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도 결국 우리가 난방 설비에서와 같은 0.6점과 1점으로 구분을 되어 있고,
원심식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역 난방이 들어와 있지 않은 장소에서 많은 냉방 열량을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제어 기능도 다르죠. 우리가 터보 냉동기를 써서 우리가 얘는 결국 전기를 이용해서 동작시키는 거기 때문에 COP 개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높아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고,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 냉방을 하는 거지만 어떠한 열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냉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투입되는 열 에너지가 에너지 질이 높은 고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중 또는 3중 효용의 흡수식 냉동기 또는 냉온수기로 만들어지게 돼 있고, 상대적으로 저열원인 경우에는 1중 효용의 흡수식 냉동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에너지 질의 열원을 사용하는 1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COP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낮은 COP를 규정을 하고 있고, 고열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질이 저열원보다 훨씬 높은 거기 때문에 더 높은 COP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팁 같은 개념으로 냉온수기는 무조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설비 시스템이 고열원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중 또는 3중 효용의 동일한 COP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 1, 2번은 다 대충 안 것 같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